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사이가 멀어진 적 있으십니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뒤로 상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전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내일 몇 시에 와? 고속도로 막히니까 일찍 출발해. 딸이 2초쯤 늦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까 카톡으로 보냈잖아. 알겠다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리고 내일 날씨 춥다는데 두꺼운 거 입고 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30이 넘었어. 옷은 알아서 입어.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손에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한숨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자식한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잔소리꾼이 됩니다. 모임에서 경험을 나눴을 뿐인데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며느리에게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명절에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쌓아온 경험이 고작 잔소리 취급을 받는 건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명절에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분명 틀린 말은 하지 않았는데 관계만 멀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틀려서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말이 한마디씩 쌓일수록 듣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다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5가지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한마디를 줄였을 뿐인데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묻는 그 변화의 이유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은 인생 후반전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마디를 줄여보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라고만 남겨주세요. 그 3글자가 달라지는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밥은 먹었냐?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 사람은 좀 조심해라. 이런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매일 반복되면 듣는 쪽에서는 잔소리입니다. 63세 정순자 씨는 34살인 딸이 서울에서 혼자 삽니다. 딸이 직장을 옮긴 뒤부터 정순자 씨의 카톡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전에 보냅니다. 아침 거르지 마라. 점심때 또 보냅니다. 점심은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싸가지고 다녀. 저녁에는 뉴스를 보다가 보냅니다. 요즘 전세 사기 많다는데 너 계약서 다시 확인해봐라. 딸은 처음 몇 달은 응 알겠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답이 응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정순자 씨 카톡 화면에 일이 사라지는 건 확인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카톡 보내면 답 좀 해라. 읽고 답변을 안 하면 어떡하냐.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쁘다고 했잖아. 매일 같은 말 보내면 내가 뭐라고 답해. 같은 말이 아니라 다 다른 얘기잖아. 전세 얘기도 했고 밥 얘기도 했고. 딸이 3초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34이야. 밥 안 먹으면 내가 알아서 굶는 거고 전세 사기는 내가 알아서 조심하는 거야. 엄마가 매일 그러면 나는 숨이 막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순자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전화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1분 48초. 딸의 이름 석자 밑에 찍힌 그 숫자가 눈에서 오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딸은 프로젝트 마감이 겹쳤다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자 씨는 명절 아침에 혼자 차례상을 차리다가 딸이 좋아하던 잡채 재료를 꺼내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조심하라는 것도 아침을 거르지 말라는 것도 전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만 매일 보냈더니 딸이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더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한숨이거나 침묵이었던 적.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서운해야 하나, 그 마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한마디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니까요. 그런데 듣는 쪽에서는 그 사랑이 매일 쌓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이 맞을수록 오히려 듣기 싫어지는 겁니다. 1966년 심리학자 잭 브램이 발표한 심리적 반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끼어들면 맞는 말이어도 듣기 싫어집니다.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왜 그러냐, 그 마음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이 반감은 더 세집니다. 부모의 말이 맞을수록 자식이 더 답답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하고 있다.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순자 씨의 딸이 전화를 끄는 건 엄마 말이 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도착하는 카톡이 자기 삶을 엄마가 대신 살아주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34 성인한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첫째, 카톡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이걸 내가 안 보내면 오늘 자식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는가? 답이 아니라면 보내지 마십시오. 전세 사기를 조심하라는 말도 아침을 거르지 말라는 말도 자식이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 그래도 연락하고 싶으면 확인을 공유로 바꾸십시오. 자식의 일상을 점검하는 말 대신 내 일상을 나누는 겁니다. 밥 먹었냐가 아니라 엄마 오늘 순두부 끓였는데 잘 됐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점검은 간섭이 되지만 공유는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말을 줄여야 할 곳이 자식 안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마디가 많았을 뿐인데 사람이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담이 길어질수록 자리가 비었다.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꺼내면 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가져가는 사람. 처음에는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겠거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이면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안 합니다. 64세 박종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매주 토요일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 모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됐습니다. 산행이 끝나면 늘 국밥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후배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60대 초반 후배가 요즘 애가 취업이 안 돼서 집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내가 딱 그랬어. 우리 큰아들도 졸업하고 2년을 놀았거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부터 박종수 씨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취업시킨 과정,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던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취업을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후배는 국밥 국물을 떠먹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박종수 씨의 무릎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부부 갈등을 꺼내면 박종수 씨가 아내와 싸웠다, 화해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후배들은 처음에 형님 경험이 많으시네요 하며 맞장구를 쳤지만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12명이던 모임이 8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토요일 산행 공지를 올려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는 답이 늘었습니다. 박종수 씨는 카톡방을 내려다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빠진 건가? 등산이 싫어진 건가? 모임 총무인 50대 후배가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박종수 씨 옆으로 왔습니다. 한참을 같이 걷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이야기 들으면 배울 점이 많은데요. 요즘 젊은 후배들은 좀 다릅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박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산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후배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국밥 먹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던 표정, 이야기를 꺼내다가 중간에 네 형님하고 멈추던 모습. 그때는 후배가 공감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입을 닫은 거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후배가 덜 고생하라고 말해준 건데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조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입을 닫게 만드는 걸까요?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걸 대화적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내 경우에는 하면서 대화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습관입니다. 더버에 따르면 이 습관은 악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움을 주려는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듣는 쪽에서는 자기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말할 곳이 없어진 사람은 자리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혹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입니다.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박종수 씨가 떠올린 건 후배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입을 열다가 닫았던 건 공감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걸 총무의 한마디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걸 꺼내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그 경험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 만큼 상대의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모임 회식 자리에서 박종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후배 하나가 요즘 어머니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셔서 걱정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종수 씨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간병했던 이야기, 좋은 요양병원 고르는 방법, 치매 초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었다 놓았습니다. 입술이 근질거렸지만 국물만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후배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갔던 날 형제들한테 연락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날. 이야기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종수 씨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말을 마치고 물을 마셨습니다. 박종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형님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박종수 씨 전화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후배였습니다. 오늘 형님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씨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넘게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야기를 안 한 날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그 경험을 꺼내는 시점은 상대가 먼저 물어볼 때입니다. 그런데 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모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특히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맞는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맞는 말이 관계를 끊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다가 명절에 얼굴을 못 보게 된 적 있으십니까? 62세 이정옥 씨는 아들 부부가 처자이를 낳은 뒤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당근과 소고기를 갈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냄비 위로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거 너무 일찍 소고기 넣으면 아이가 소화를 못 시켜. 내가 애셋을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쌀미움부터 해야 돼.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소아과에서 초기부터 고기 넣으라고 해요. 의사가 뭘 알아. 직접 키워봐야 아는 거야. 나중에 아이가 배탈 나면 그때 후회한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냄비 불을 줄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정옥 씨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 경험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듣고 있었던 건 이유식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건 틀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어 달 반복됐습니다. 목욕시키는 방법, 재우는 시간, 외출할 때 입히는 옷. 이정옥 씨는 갈 때마다 한두 마디씩 했습니다. 전부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은지가 명절에 안 가겠대. 엄마가 올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일에 틀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이정옥 씨는 전화기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은지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하는 건데. 전화가 끊어지고 이정옥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손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듭니다. 혹시 지금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십니까? 명절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서럽고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것도 속상합니다.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 내가 해봤으니까 나는 아는데라는 그 마음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존 가트먼 박사는 30년간 부부와 가족 관계를 관찰한 끝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비난입니다. 가트먼이 말하는 비난은 욕설이 아닙니다. 상대의 특정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이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자기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느낍니다. 가트먼의 연구에서 이 4가지 패턴이 반복되는 부부의 이혼 예측률은 93.6%에 달했습니다. 비난은 그 4가지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정옥 씨의 말은 이유식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귀에는 넌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는 말로 들렸던 겁니다. 맞는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달아야 바뀝니다.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경험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정옥 씨가 며느리에게 해야 했던 건
이유식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옥 씨는 그 뒤로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비찜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지가 물어볼 게 있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당근을 잘 안 받아 먹는데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정옥 씨는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쌀미움부터 하라고 했잖아. 그 말을 삼켰습니다. 3초쯤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게 갈아서 죽에 섞어봐라. 아기가 모르게 먹으면 나중에 익숙해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시면 같이 해봐도 될까요? 전화가 끊어지고 이정옥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이유식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전에는 내가 먼저 꺼냈고 오늘은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달라진 건 이유식 방법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내가 꺼내면 간섭이고 상대가 물으면 도움입니다. 다만 그 석 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뭘 먹는지, 잘 크고 있는지 전화 한 통 없이 버틴 날들이 있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한마디를 줄이는 건 특히 어렵습니다. 자식과는 피를 나눴으니 풀릴 여지가 있지만 며느리와는 한번 닫힌 문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이 많아지는 건 입이 아니라 불안이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도 말을 줄여야 한다는 거 안다.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왜 자꾸 입이 먼저 열리는 걸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다가 어느새 그건 이렇게 해라 하고 있었던 적. 모임에서 후배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고 끼어들었던 적.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말이 많아지는 데는 의지와 상관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아버클과 골드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길어지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한 뒤 그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는 빈도가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주제 이탈적 장황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구 결과 이 현상은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뇌의 전두엽과 관련된 억제 기능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두엽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지,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의 억제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사이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면 예전보다 빠르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걸 듣고 나면 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전두엽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서, 자식이 독립하고 나서, 모임에서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나서 그때부터 말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아직 나도 할 말이 있다는 마음, 이 자리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입을 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뜨끔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자신을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불안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한 번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음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 33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은 침묵하라. 말해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짧게 하라.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하는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침묵을 원칙으로 삼은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라는 것은 나머지 말은 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 밑에 불안이 깔려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말을 줄이는 일이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됩니다. 내 존재감을 말의 횟수로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말을 줄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사이, 오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번째 말을 줄이자 상대가 말을 꺼냈다. 66세 최진호 씨는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거리가 부부 사이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 최진호 씨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냉장고를 열면 뒤에서 말했습니다.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해?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면 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아내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뉴스 틀어봐. 최진호 씨는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습관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대화 상대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알았어 하고 넘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대답이 줄었습니다. 응. 그마저 없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거실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진호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도 밥 먹어 한마디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진호 씨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같이 가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열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최진호 씨는 이 집에서 자기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진호 씨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가 안방 쪽을 봤습니다. 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서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하는 건지, 책을 보는 건지, 그냥 누워 있는 건지.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뭘 하는지 모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최진호 씨는 그날 밤 안방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반찬 이야기도, 외출 이야기도, 텔레비전 이야기도 전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듣고 있었던 건 대화가 아니라 간섭이었다는 걸 닫힌 문 앞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라서 한마디쯤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뭘 말해도 이해해 주겠지. 그런 마음.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한마디가 깊게 남습니다. 남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정확하게 아픈 곳을 찌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호 씨는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반찬이 많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느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아내가 차려주는 대로 먹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반찬이 참 맛있다. 아내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최진호 씨도 눈이 마주쳤는데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째도 같았습니다. 사흘째도 같았습니다.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해도 어디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채널을 바꾸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나갈 때 잘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입안에서 참견이 올라올 때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흘째 저녁 아내가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나서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최진호 씨와 소파 가운데 쿠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같이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최진호 씨는 아내 쪽을 봤습니다. 아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씨는 대답 대신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장에서 아내 운동화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내가 현관으로 나와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섭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 있나 했어. 그런데 편하더라. 최진호 씨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했는데 고개를 들어 가로등 불빛을 봤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 현관 앞에 섰을 때 최진호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갈까? 아내가 운동화를 벗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본 저녁이었습니다. 하이파 대학의 가이 이치아코프와 히브리 대학의 아브라함 클루거는 경청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가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듣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말해도 되겠다고 느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진호 씨가 한 건 간섭을 멈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참고 버티면 상대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산책이나 갈까 한마디는 최진호 씨가 나흘 동안 참견을 안 한 끝에 나온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말로 안 해도 옆에 있으면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오래 산 부부가 그렇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모임에서, 며느리에게, 그리고 오랜 배우자에게. 장소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말을 줄인 사람 곁으로 상대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건 입을 다물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자식 얼굴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셨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은 한마디를 줄여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만 삼켜보십시오. 내가 안 한 그 한마디 대신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밤, 모임에서 혼자 남은 것 같았던 순간, 배우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외로웠던 저녁. 그 시간을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쓰신 겁니다. 새벽에 먼저 일어나 가족 밥을 짓던 손, 자식들 등록금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던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던 시간. 그게 쓸모없는 시간이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애씀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겁니다. 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상대가 다가올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이가 만들어주는 너그러움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 채널은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